현장 조사나 경찰 조사, 뭐 노동부 조사 이런 거에 관련한 좀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초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그때 했을 때 현장 동료들한테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죠, 직접? 네, 직접 현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되게 저는 그곳 간 이유가 이 사고가 왜 났는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훼손되어 있는 현장 보고 진짜 회사가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은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커서 더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현장을 가면서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대응들이 저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녹음할 생각도 못하고 사진 찍어 놓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다녔거든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가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현장 조사할 때 유족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유족이 같이 참가하는 게 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안재범 활동가님은 지역에서 많이 해보시니까 같이 현장 조사를 어떻게 요구하고 유족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조적으로 유족들이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 유족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회사나 이제 뭐 노동부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사건 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구조적으로 이건 유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유족은 그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경로부터가 일단 회사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소식을 경찰로부터 듣거나 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불안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 공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사고 원인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뭐 기계에 끼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서 유족들은 이게 원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경찰 조사 얘기를 조금 하더라도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공장 안의 상황이라든지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는 공장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왜곡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진실을 알려내는 것들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드시 공장 안에 가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전에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태안화력도 마찬가지로 그 당일날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동료들의 진술과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정말 사고 원인이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과정에 빠지면 결국은 다음날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사고가 발생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유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족이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봤을 때도 처음 가본 현장이 뭐가 지금 문제고 뭐가 안 지켜지고 이런 걸 사실 느끼기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화력도 처음부터 바로 노동조합 혹은 주변에 그 지역에서 같이 노동안전보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법적으로
딱 보장이 되어 있진 않아도 그래도 유가족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때 주변에서 실제 현장의 문제를 같이 찾아봐 줄 수 있는 활동가, 노동조합 이런 데서 같이 들어가야 그 현장 조사가 의미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처음부터 용균이가 들어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안내서에 보면 현장 조사에 관한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해놨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 체크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모든 경우에 뭐 조력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절대적으로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유가족분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를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존에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한 몇백 개 되는 조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위험이 될 만한 게 이제 혹시 뭐가 있을까? 뭐 바닥에 문제 있을까? 아니면 조명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크레인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를 현장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은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좀 대비를 해서 그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 규칙의 내용을 이제 만화로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들어가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점들이 안 지켜지지 않았습니까라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더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고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유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구라는 것의 첫 번째가 사실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상규명이잖아요. 이 죽음을 만든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죽음이 만들어지게 된 구조적 원인을 더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구조적 원인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제 계속 연동되는 얘기긴 한데요. 이 사고 원인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뭐 장치들 이 정도로 축소되어 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 장소에서 일을 도저히 하면 안 되는 누군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제적인 문제들이 어떤 거냐.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되는데 이 태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실제 안전교육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공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 이곳에는 반드시 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작업이 있어야만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전교육에 포함돼야 되는 것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라는 그 소외된 공간에서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교육도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 지시는 그러니까 기피하는 공정이라든지 위험한 공정들을 전부 다 외주화시켜서 그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한테 다 그 전가시키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밝혀내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이 진상규명에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연동해서 이제 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책임자 처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실제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 하나와 회사 경영 전반적인 문제들을 경영 체계를 다시 재정비해서 노동자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 이게 이제 책임자 처벌이 것이고 중대기업 처벌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그 마찬가지라는 거,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예로 음주운전 요즘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 처벌을 하기 위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기업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죽음, 억울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그 목동 빗물 펌프장 죽음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던 경우인데, 여기도 그냥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빗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었겠지만, 사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보니까 원청과 하청 간의 작업 과정에 소통이 될 수 있는 뭐 연락 체계가 전혀 없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상규명이 잘 돼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익스프레스의 물류창고 건설 중에 이제 화재 사건도 생각해보면 이제 10년 전에도 아주 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게 왜 10년 뒤에도 또 발생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 건설 현장 그 순간에 발생한 어떤 누군가의 잘못 혹은 뭐 공동으로 작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벌어진 것, 이런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 창고 건설 현장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것이 흔한 모습이라는 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는 거, 그렇게 치면 공사 기간을 어떻게 충분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공사를 발주한 곳과 원청회사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뭐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정비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젠가 또 날 수도 있다, 이런 진실까지 이르게 되고, 그게 정비가 돼야 이제 재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구의역 김군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2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에 있어서 진상규명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됐고, 제대로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고조사가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의역 김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이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그러면 왜 거기서 사람이 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구조적인 원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충분하게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재판 1, 2, 3심을 통해서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구조적인 원인까지 해서 최종 책임자까지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실제로 죽음을 막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익스프레스 사고를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한익스프레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나름대로 이제 모여서 요구하고 싸우고 계실 때 문제가 됐던 게 부검이었어요. 부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41쪽에 있고요. 이거는 꼭 직접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부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사 외에 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 위한 그 수사 과정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거를 이제 부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제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부검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영장을 발부를 받으면은 법원의 영장이 나온 상황이라면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실무상 유가족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그 반대를 몸으로 물리적력을까지 행사를 해서 부검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부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식 감정서가 나올 때까지 이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고 원인을 그 진상 규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좀 안 좋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유가족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더라도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부검을 하려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유가족분들이 물어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꼼꼼히 따져 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검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사례 정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조업 회사에서는 이 부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 크레인 한 10m 높이 위치에서 추락사를 좀 했는데 CCTV 영상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확보됐는데, 실제 일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다리 쪽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족사다 이렇게 해서 부검을 좀 진행하자라고 해서 사건을 좀 지연시키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제조업 사례인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용광로에 아무 안전장치 없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다가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서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용광로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시신이 다 훼손된 상태에서 또 부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검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래서 가족과 함께 이걸 저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검 자체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정말 좀 바뀌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용균이가 그 부검하기 전에 부검을 왜 해야 되냐고 했더니 용균이가 그 전에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라든지 하여튼간 용균이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이 속을 봐야 된다. 근데 부검을 해야만 더 확실하게 증거가 나와서 사측에서 발뺌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갖고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로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은 그냥 사망 그 자체보다 어떤 상황이고 이분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때는 이제 설득을 해서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셔도 부검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고사는 부검이 정말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락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족을 했든 아니든 간에 말 그대로 추락을 한 거고, 거기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노동자가 일하다가 자기가 정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그게 그런 큰 사고,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사고 사회는 대부분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이제 거부감이 크실 수 있는데 가끔은 정말 이제 사망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 봤을 때 상황이 다른 복잡한 원인들과 연결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전혀 그것과 관계 없다라고 해서 강하게 싸워서 부검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부검을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 어떤 경우도 다 가능하고 유가족분들이 선택을 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자체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사고 사망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과로 자살이나 이런 뭐 질병에 관련한 부분들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하고요. 진상규명을 함을 통하여 재발 방지도 된다는 것과 함께 진상규명을 해야만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서 모든 것의 출발을 진상규명이다는 것이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냥 뭔가 어떤 행위를 한 명을 징계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된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끔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짧게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유족들이 많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과예요. 결론적으로는 진정한 사과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한테는 사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최후에는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거죠. 앞에서는 재판에서 오만 자기네들 피해 안 가도록 오만 방어를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또 그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또 재판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말 하고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김용균 재판도 지금 뭐 다른 피해 가족들 재판도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진정한 사과라고 절대 볼 수 없고 저는 정말 그 사측이 악랄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과를 받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수원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어쨌든 계속 법정 싸움도 하시고 하셔서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사과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완전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과의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사과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많기는 해서 사실 진정한 사과라는 게 있기나 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사과 이미 받았는데 그 뒤에 너무 유가족이나 동료들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정말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 혹은 이것은 그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투쟁을 해서 혹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나중에 뭐 재판이나 다른 데서 다른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했던 사과와 모순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뭐 아주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인사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문에 사과문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자회견 같이 공개적인 것을 요구 당연히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유가족들이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다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과를 받으시는 거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는 사고 직전에 했던 태도와 중간 이제 합의 시점이 됐을 때의 태도들이 변하는 것 그리고 합의 이후에 또 태도가 변하는 것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게 기자회견 방식이든 뭐 대자보 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실제 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최우선적이라고 보고 이 태도의 문제들과 관련돼서도 실제 재판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녹아나는지 또 잘 지켜봐야 되는데 책임성 있게 사과는 진행한다고 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변명을 늘려놓고 이런 것들도 연동돼서 쭉 문제 제기해가면서 좀 이것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과와 함께 저희가 꼭 조금 고려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와 함께 요구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탄원서를 써달라거나 지금 이제 동국제강 하청 노동자의 죽음처럼 회사가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나 탄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례로도 넣어놨지만 굳이 꼭 그들을 처벌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형태의 탄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충분히 정말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 탄원서 없이 합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이거 쓸 때 만났던 그 우리 유가족 중에 한 분도 합의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탄원서 써달라고 재판 진행되면서 연락이 왔는데 끝내 거절하셨어요.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보상도 있었고 했는데 이거 왠지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고민하다가 안 쓰셨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처벌을 적당하게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회사가 더 안전해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하실 때 또 유가족들이 죄책감이나 왠지 압박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괜찮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이제 그 합의서와 그리고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문서를 이제 사측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합의서의 내용에는 이제 그 위로금과 손해배상 등등으로 이제 얼만큼의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이제 민형사상 부분에 관한 부분이 담기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원서 아니면은 이제 처벌 불원 뭐 의사서라고 하는데 이걸 형사재판에 내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회사가 이제 적절한 이미 저 배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가족 명의로 쓰게 합니다. 근데 이 문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금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사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탄원서를 내고 안 내고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내야 사용자 쪽에서는 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쓰는 것이 굉장히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고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금전 합의한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재판에 있어서 충분한 그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써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뭐 정이 그래도 그게 없으면 합의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요구를 하신다면은 그 문구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쪽 입장에서는 저희 유가족들의 입장을 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책임을 다 인정을 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제시를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재발 방지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이 김영규 재단이 확인해 보니까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겨놓은 흔히 말하는 추모 조형물도 만들어진 경우가 정말 적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의 조형물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죽음, 사회적 죽음을 어떻게 사회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문제 있었으니 이제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들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김영균 재단에서 이런 추모 조형물에 관련한 안내서도 별도로 낼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좀 함께 그 자료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모 조형물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족들한테도 당연히 너무 갑자기 떠나간 가족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들한테도 중요한데, 저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사회를 같이 만들고 일궈 나가다가 일하다가 사망하고 계신데, 그걸 기억하는 장치들, 기억하고 떠올리게 잠깐 멈추게 하는 어떤 작은 것들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투쟁을 하시고 힘들게 합의를 끌어내신 가족들의 경우는 전 아주 작은 거라도 그 노동자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만드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